시 읽는 일요일 김병호입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서 여름이 참 힘든 계절인데요. 엊그제 입추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째 지금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단의 외로운 어린 왕자의 신작 시집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시단에서 어린 왕자 혹은 그 철없는 왕자는 몇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에다 외로운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면 막상 떠오르는 시인이 별로 없죠. 혹시 있으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외롭고 어린 왕자는 바로 이윤학 시인입니다. 이윤학 시인이 얼마 전에 곁에 머무는 느낌이라는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윤학 시인은 한때 그 문턱이 높은 문학가 지성사의 황태자였었죠. 문제에서 첫 시집 먼지의 집부터 해서 한 8권 정도를 문제에서 냈으니까요. 아마 황동규 선생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문지 시선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 바로 이윤학 시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는 간드레라는 출판사를 직접 만들어서 자기 시집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곁에 머무는 느낌이 이 출판사의 3번째 시집인데, 어디 기웃거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존심을 지키는 모습이 옆에서 보기에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맥락에서 따져서 이 영상의 제목을 외로운 어린 왕자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묵정밭 아니고 정원. 두 번째, 야구선수 이윤학. 세 번째, 이상한 감옥에 사는 시인. 이 시집을 읽으면 순천만의 국제 정원 박람회 정도는 아니지만 꽤 아기자기한 정원을 한 바퀴 돌고 나온 그런 기분이 듭니다. 시인은 스스로가 묵정밭이라고 하지만 그 정원에는 제비꽃, 살구꽃, 나팔꽃, 돼지감자꽃, 망초꽃, 접시꽃, 수제비꽃, 장미, 소구, 코스모스 해바라기, 맨드라미, 동백, 산수화, 해당화, 매화가 피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잣나무, 뽕나무, 대나무, 탱자나무, 미루나무, 느티나무, 모가나무, 사철나무, 감나무가 있습니다. 시집을 읽어보시면 이러한 마치 식물 도감처럼 많은 꽃과 나무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꽃과 나무만 이 시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경을 나온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트럭 조수석에 앉아서 온 외국인 여인과 젖먹이를 둘러 업은 새댁, 죽은 사람의 애를 가진 여자, 푹 맞은 남편과 멀리 떨어져서 걷는 레스토랑 로즈가든의 여사장, 영감이 모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온 벨벳 모자의 할매, 폐가 망가진 붉은 화상 자국의 사내, 그리고 유산 정리를 해주고 아들네에서 쫓겨난 빌딩 청소부 할머니, 그 다음에 글라스에 따른 소주를 벌컥벌컥 비우는 여자 등. 이 시집을 읽으면 시가 자기 삶이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시집의 에필로그에 적은 이윤학 시인의 짧은 산문을 통해서 10여 년 전부터 이윤학 시인이 텃밭을 읽어서 고구마나 참깨나 옥수수 등을 키우고 살고 있으며 고등학교 때부터 마시던 술을 한 2년 전부터 끊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지난 2년 동안 혼자 힘으로 끙끙대며 집 한 채를 세웠다는 이야기들을 엿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시에 녹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이번 시집은 시인의 이런 생활 속에서 목격한 풍경들이 어느새 이윤학 시에 뿌리를 내렸다고 보는 게 당연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윤학 선배를 처음 만났을 때를 비교적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그때입니다. 그때 제가 안양예고에 강의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안양예고에 출강하고 있던 선생님들이 한민복, 이윤학, 유종인 그런 선생님들이었죠. 이윤학 씨는 그때도 그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한 장난기가 많아서 학생들하고 허물없이 잘 지내고 있었고요. 쉬는 시간마다 한민복 선생님하고 그 건물 뒤편이나 아니면 그 교문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기에 바빴던 그런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또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해준 이야기에 의하면 현장 학습을 한다고 학생들을 그 시장에다가 이렇게 그 풀어놓고는 아침부터 약주를 드셨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한복 시인이 일주일에 한 2, 3일을 투숙을 하는 그 안양에 그 허름한 여인숙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함께 그 소주를 마시면서 월드컵 예선전 경기를 관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몇몇 분들은 그 이윤학 시인과의 이런 경험이 있을 터인데요. 그 한 10여 년 전에는 그 한동안 그 이윤학 시인이 약주를 한 잔 이렇게 하시면 밤늦게 꼭 전화를 해서 한 두세 시간 동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일이 잦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연락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 제가 그간 그 어떤 목격했던 이윤학 시인의 삶의 단편들을 보면 한민복 시인보다는 아주 조금 세상 물리에 이렇게 밝았던 것 같긴 하지만 그 전생으로 보면 그 200보다는 두보에 가까운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상 그 어린 왕자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그 이윤학 선배님하고 저하고 같이 야구를 했었거든요. 한국 시인야구단 사무사의 그 이윤학 선배가 발기인이자 창단 멤버였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0시 경기인데 5분 전까지 우리 팀 선수가 8명밖에 도착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9명 성원이 되지 않으면 그 기권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모두들 발을 동동거리고 있었는데, 운동장 저편에서 이렇게 그 은색이었던 것 같아요. 은색 벤츠가 한 대 떡하니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은색 벤치에서 이윤학 선배가 담배를 이렇게 딱 물고는 내리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두들 그 안도의 한숨을 쉰 적도 있었죠. 그래서 아무튼 다행히 경기를 시작하기는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윤학 시인의 그 체력이 운동을 하기에는 적합한 체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이 제일 조금 가는 우익수를 이윤학 선배가 맡았는데요. 공이 하도 안 와서 심심했던 건지 수비를 보다가 담배를 태우시더라고요. 저는 평생 그 야구 수비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선수는 그때가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시인야구단 선수들이 가장 힘차게 박수를 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그 이윤학 선배가 안타를 쳤을 때입니다.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그 우리 팀의 다른 선수가 홈런을 치는 것보다 더 크게 박수를 쳤었으니까요. 이윤학 선배가 야구 헬멧을 쓰고 그 다음에 배트를 들고 타석에 서면 그 허술한 폼이 아마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안쓰럽게 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짐작도 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때 야구를 같이 했던 이들이 뭐 박형준, 그 다음에 뭐 이승희, 김두한,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유종인, 뭐 그런 분들이었는데요. 아무튼 이윤학 시인이 야구를 무지 좋아했다는 건 확실합니다. 이번 시집에도 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원정 경기에 나섰던 랜디 존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 초반부터 사설이 좀 길었지요. 그럼 정말 오랜만에 이윤학 시인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소국 이윤학
아프지만 올해도 신소국은 조금 번져 피어 있다. 탐스럽다. 배낭의 몽들을 꺼내 돌무덤에 얹는다. 낳자마자 묻어야 했던 너를 신소국의 향기가 기억한다. 이런 나라도 있어 다행이지 않느냐. 오늘은 장롱에서 꺼내온 베넷저고리 보자기 끌어놓고 넋이 나간 하늘을 바라본다. 어느덧 환갑이 지난 나이지만 오늘은 죽은 너를 삼배에 쌓아 야산 정상 평지 황토 돌무덤을 쓰던 22 입동에 와 있다. 보온통에 담아온 분유가 식어간다. 돌무덤과 신소국에게 미지근해진 젖병의 분유를 짜 먹인다. 나만이 알고 있는 너의 이름을 불러본다. 슬프다는 말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시죠. 서글프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애잔하다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시가 이 시집을 관통하고 있는 이윤학 씨의 시심을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우울과 어떤 환멸이 두텁게 덧칠되어 있는 이윤학의 시세계를 단번에 보여준다는 얘기죠.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에도 꽃 소국이 나옵니다. 소국은 무덤가에 피어 있죠. 이 무덤을 찾는 화자는 환갑이 지난 나이이고 이 무덤의 주인은 화자가 22살에 놓친 아이로 보여집니다. 입동 무렵 낳자마자 죽은 아이를 삼배에 싸서 야산 정상에 그 평지 돌무덤에 묻었던 화자가 그 돌무덤을 찾았고 돌무덤가에는 소국이 번져 피어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윤학 시인은 등단 초기부터 아주 뛰어난 풍경 화가였습니다. 그가 일상적인 언어로 그려낸 일상적인 풍경은 돌연 일상에서 벗어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마음을 거세게 두드리곤 했지요. 10권이 넘는 그의 시집을 살펴보면 이윤학 시인이 그려내는 화폭 속엔 아름답고 서정적인 풍경은 좀처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집중적으로 묘사하는 살풍경한 풍경은 그 자신의 내면에 들어찬 어떤 극도의 우울과 환멸을 담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한계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자기 집중이라고 해야 되나, 이윤학의 이러한 시세계는 어떤 새로운 시적 세계로 전이되지 못하고 30년 가까이 심화되어 가고 있을 뿐입니다. 시인은 화자가 보온통에 분유를 담아와 돌무덤과 소국에게 이렇게 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의 무덤가에 소국의 향기가 가득하니 그래도 다행이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0회가 지났지만 여전히 그이는 화자의 갓난아이이고 세상이 미처 불러주지 못한 이 아이의 이름은 오로지 화자만이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 속에 잠재되어 있는 바닥 모를 시면을 응시하는 이윤학 시인의 어조는 항상 낮고 처연합니다. 그 낮고 처연한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시인이 안내하는 우리 삶의 어려운 어두운 시면과 불길한 삶의 배후에 가닿게 되는 미적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다른 작품 한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댄립의 폭설, 이윤학. 표고버섯 배양실과 제배동 사이길, 얼어붙은 연탄재 삽으로 쳐 떠내는 여자, 덜렁거리는 트럭 짐칸 바짝 붙여대고 연탄재 씻는 남자, 폭설이 내린 아침, 다리가 전부 잠긴
어미개와 고드름 달린 살림집 처마 및 강아지 낑낑거리며 입김을 날렸다. 농자재 창고 트랙터 시동을 건 남자, 부인과 어미개를 옆에 첩첩하게 태운 남자, 눈을 밀고 지방도 입구까지 내려갔다 왔다. 트럭 뒷자리에 군밤 장수 모자와 목도리, 오리털 파카를 벗어 던졌다. 트럭을 몰고 비탈길 내려간 부부, 짐칸에 올라 연탄재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꽂았다. 깨지지 않는 연탄재 일일이 망치로 깨부쉈다. 장애인 차량 운전해 오는 형님, 벌을 치며 혼자 사는 형님 도착해 트렁크 휠체어 꺼내 탈 시간 다가오고 있었다. 그 시인 이윤학은 그 풍경화가로서 어떤 세상에 일그러지고 허물어지고 망가진 모습에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모든 게 초라하기 이를 데 없이 풀죽은 표정을 짓고 시인의 눈앞에 펼쳐지지요. 그런데 그는 이러한 풍경들을 아무런 그 수식 없이 건조한 언어로 풀어놓습니다. 시적 거리 혹은 미학적 거리라고 일컫는 그러한 간격과는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시집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체로 어떤 사회의 어느 한 곳에 소속되지 못하고 부유하는 떠돌아다니는 그 잉여 인간과 같은 자의식과 소외감의 소유자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장 딸린 살림집에 들어와 담배를 피우며 추적 앱을 누르는 여자나 집 나간 전처에 장롱 문짝을 떼어와서 문짝 거울로 그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을 항상 바라보는 남자나 5남매 키운 그 마누라를 떠나보내고 젖병 흔들어서 아이에게 그 빨리는 늑술해한 남자나 모두가 내면의 상처를 응시하면서 마치 스스로에게 형벌을 주는 듯한 스스로의 삶을 견디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죄수인 동시에 간수인 사람들이죠. 바깥인 동시에 아닌 이상한 감옥에 사는 시인이 바로 이 이윤학 시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 시집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읽은 시는 사실 이윤학다우면서도 이윤학답지 않은 그런 시입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두 형제는 삶의 변두리에 놓여있는 주변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혼자 살면서 벌을 치는 장애인 형이 시골에서 버섯을 키우는 동생 부부를 찾아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간밤에 폭설이 내려 길이 얼어붙었고 동생은 형이 오는 길이 미끄러울까봐 연탄재를 트럭에 싣고서 형이 올라올 비탈길에다가 깨부숩니다. 형을 애정하는 동생의 마음이 여과 없이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윤학의 시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풍경은 시인의 에필로그 그 제일 마지막 문장에 닿았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희망을 담아 노래를 부를 때가 다가온 것이다. 아마도 다음번 시집에서는 이윤학 시인이 새로운 시세계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로운 어린 왕자가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바라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는 겨우 2편 다뤘는데요. 괜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조금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시집에 대한 이야기는 건너뛰고 그 신인상 응모나 아니면 시집 원고 투고할 때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단축키 그 컨트롤 그 플러스 엔터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려고 하고요. 궁금하시면 다음 이 시간에도 잊지 마시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 읽는 일요일 김병우였습니다.